저는 유명 K방송사의 사건 사고 현장을 취재하는 이 프로그램의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이 프로는 정말이지 제가 봐도 너무 재미없고 시청률 또한 저조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유명 연예인이 아이돌 지망생을 성추행한 아주 더러운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제보자가 제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제보해 주셔서 최초 독점 공개와 동시에 저희 프로그램은 경쟁 프로그램을 제치고 급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잠시뿐이었죠. 경쟁사에서 다른 이슈를 취재함과 동시에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다시 하락하게 되었죠. 어디 또 재밌는 사건 하나 안 터지나? 선배님, 제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이번에 진행 중인 뺑소니 사건 재밌게 풀어볼게요. 저의 당찬 포부에 선배님은 제 어깨를 한 대 툭 치시곤 퇴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이 늦어 사무실에 혼자 있게 되었죠. 시간을 보니 어느덧 자정 무렵이 되었고, 저는 내일 현장에 이동하게 될 위치를 파악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지도 스트릿뷰 기능으로 현장의 위치를 검색하였습니다. 여기가 이런 곳이었구나. 모두들 아시겠지만 지도 스트릿뷰 기능에는 자동차 번호판 혹은 사람 얼굴 같은 건 모자이크 처리하는 점 아시죠? 횡단보도 아래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자이크 작업은 사람이 하는 건지 컴퓨터가 하는 건지 궁금해졌죠. 무심코 그 화면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클릭하는데, 그 화면에는 여러 사람들이 촬영되었고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본 그 여성이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도 이 여성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마우스 휠을 돌려 화면을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묘하게 얼굴이 하얗고 고개가 꺾여 있는 이상한 포즈를 하고 있었죠. 뭐야 이건. 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여성이 찍힌 이 화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다른 위치를 클릭해버렸습니다. 다른 위치를 클릭하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본 여성이 또 찍혀 있었고 모자이크 처리 역시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 장면의 그 여성은 목이 꺾인 수준이 아니라 확실히 부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건 그 여성이 스트릿뷰 촬영 당시 카메라를 본 건지 목이 완전히 부러진 채 저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죠. 너무 놀라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화면의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뭐지? 정전인가? 다른 자리들을 보니 제 자리에만 모니터가 꺼져 있었죠. 전기 코드가 빠졌나 하고 책상 아래를 보니 역시나 전기 코드가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 너무 놀라서 콘센트를 발로 찬 것 같았죠. 그러고 멍하니 꺼진 모니터를 보게 되는데, 껌껌한 화면에 비치는 제 모습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저 심장 소리만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담배 하나 피고 퇴근해야겠다. 담배를 피우는 내내 그 여성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억지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잠에 들려 이불에 들어갔지만 조금 전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좀처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겨우 잠에 들게 되는데, 잠시 후 깨어나 보니 몸이 움직이지 않아 가위에 눌렸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순간
자고 있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걸어오고 있는 그 정체의 숨소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아 눈동자를 최대한 내려 그 정체를 보려고 하는데 스트릿뷰에 나왔던 그 여성이 목이 완전히 꺾여진 채, 아니 완전 부러진 상태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던 순간 동시에 다행히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저는 거실로 나왔고 도저히 이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 TV를 틀어놓은 채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뜨게 되었고 저는 출근 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 회사로 가게 되었고 우리들은 어제 제가 본 그곳으로 촬영을 가게 됩니다. 이동하는 중 어제 본 그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전 손톱을 물어뜯으며 다리를 떨게 되었죠. 어느덧 촬영지에 도착하게 되었고 잠을 못 자게 된 탓인지 저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차에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막내 작가가 차에서 쉬고 있는 제 몸을 흔들며 저를 깨웠습니다. 촬영 끝났어? 아니,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기로 했어. 저는 잠을 깨려 커피라도 하나 마시려고 막내 작가와 편의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어제 여성이 찍힌 곳 같은 배경이 눈에 들어왔고 그곳엔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플랜카드에는 너무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어젯밤 제 꿈속에 나타난 여성은 아마도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였나 봅니다. 그런데 제 꿈속에는 왜 나타난 거죠? 몇 년 전 내가 일본 유학 시절 때 겪은 일이다. 그 당시 나는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받던 가난하고 찌질한 대학생이었다. 난 일본 대학교를 다니던 때 여기서 만난 친구 부모님의 가게에서 방학 기간 동안 잠깐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 방학은 시작되었고 난 친구 부모님이 운영 중인 그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맡은 일은 주방에 나오는 음식들을 손님들에게 서빙하는 일이었다. 처음 해보는 서빙 일에 많은 실수가 있었다. 우동을 서빙하던 중 손님한테 엎은 적도 있었고 그릇을 옮기다 손이 미끌려 들고 있던 유리잔을 몇십 개를 깨트리는 등 친구는 매번 괜찮다고 다독여줬지만 친구네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민폐가 되어 며칠 하지도 못하고 그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남아있는 방학 기간 동안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일본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눈에 띄는 게시물을 발견하게 된다. 한 시간에 3,000엔? 하루에 2시간을 하면 6,000엔이나 되는데 게시물의 댓글들을 보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다. 이거 쉽지 않겠는데? 나는 최대한 찌질하고 불쌍한 척 진심과 정성으로 게시글 작성자에게 장문의 쪽지를 남겼다. 그렇게 2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으니 힘없는 목소리의 중년 여성이었고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매일 와서 공부를 가르쳐 주라 하셨고 하루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부탁한다고 하셨다. 이게 웬 떡이냐? 난 전화를 받고 있는 중 바로 알겠다고 하였고 내일부터 당장 가서 공부를 가르칠 생각이었다. 시간은 뭐 아무 때나 상관없으니 편한 시간에 오라고 하신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방학을 빨리 시작하나? 아니면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인가? 난 뜻밖의 횡재에 들뜬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뒷날 오후 늦은 점심을 먹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렇게 그곳에 도착하니 주변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폐가들이 듬성듬성 보이고 해가 져도 가로등 불빛은 환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과외를 하게 될 그 집은 부쩍 오래되고 낡은 집이었다. 그곳은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뭐 돈 벌러 온 거니까 뭐. 난 조심스럽게 초인종 벨을 눌렀다. 인터폰에서 얼마 전 통화한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문이 열렸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서니 아주머니가 문 앞에 계시는데 머리는 비덤투성이었고 어깨가 축 늘어진 원피스에 집안에서는 오래된 음식 냄새라고 해야 되나? 순간 머리가 어지러질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났다. 지저분한 스타일의 아주머니가 되게 기분 나쁜 미소를 반겨주시니 순간 이 집을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 어차피 방학 기간 잠깐 동안만 할 예정이기에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그곳에 들어서게 되었다. 나는 자녀는 어디 있냐고 물었고 아이는 지금 방에서 이미 공부 중이라고 하셨다. 난 중년 여성을 따라 천천히 뒤따라갔다. 그런데 중년 여성이 걸음을 멈춘 곳은 아이의 방이라고 하기에는 의아하게 창고 같아 보이는 문 앞에서 걸음이 멈추었고 천천히 문을 여셨다. 그 창고 같은 어두운 방 안에는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낡은 옷장과 먼지가 수북한 오래된 피아노, 그 위엔 캐릭터 인형들이 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엔 책상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교과서 같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의자에는 사람처럼 큰 인형이 앉혀져 있다. 난 조심스럽게 그 인형에게 다가가 보니 인형의 표정은 환한 미소로 웃고 있는 인형이었고 꼬마들이 입는 귀여운 정장이 입혀져 있다. 그리고 내 뒤에 있던 중년 여성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인형이 공부를 배울 아들이라고 하셨다. 난 인형을 천천히 들고 나에게 공부를 배울 자녀가 이 인형이냐고 물었다. 그때 그 중년 여성은 두 눈을 부릅뜨고선 내가 들고 있던 인형을 뺏으시더니 인형을 끌어안으시고는 자기 아들이 봤다고 울부짖으셨다. 난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여성의 심기를 건드려봤자 좋을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난 그 짧은 순간에 중년 여성이 들고 있던 인형을 빼서 알겠다고 말씀드리며 의자에 인형을 앉혔고 난 그 옆으로 앉아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자 중년 여성은 조금 진정이 되셨는지 울음을 그치고는 나가신다. 그렇게 난 내 옆에 앉아있는 인형을 진짜 사람인 듯 마냥 미친 사람처럼 인형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오늘 가해비는 일당으로 받아서 내일부터 나오지 않을 생각으로 난 멍청하게 그 좁아 터진 방에서 자괴감을 느끼며 인형놀이를 하게 된다. 내가 질문을 하면 어차피 그 인형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돌아오지 않을 대답을 기다리며 멍하니 인형을 쳐다보는데 그때 내 모습이 너무 웃겼지만 그 인형은 마치 무슨 말을 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어느덧 약속한 4시간이 흘러갔고 서둘러 이 음침한 곳에서 나갈 준비를 했다. 그때 중년 여성이 오시더니 시간이 늦었으니 밥을 먹고 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오른팔에는 요리 중이셨는지 야채를 깎는 도구를 들고 계셨다. 순간 그 상황이 무서웠던 나는 그 아주머니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알겠다고 하였다. 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제대로 씻기지 않아 보이는 더러운 숟가락을 들고 억지로 국물 한 숟갈을 떠먹었다. 이건 무슨 국인지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맛. 중년의 여성은 음식이 입맛에 맞냐고 물어본다. 나는 다소 오버하며 맛있다고 했다. 그러시곤 그 아주머니는 오늘은 자고 가라고 하신다. 아, 진짜 미친년인가. 난 양손을 강하게 흔들며 괜찮다고 했다. 그 아주머니는 한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툭 내려놓고선 말씀하신다. 내가 여기서 자면 우리 아들이 엄청 좋아할 거라고. 나는 괜찮다고 계속 사양하였고 급기야 여성은 갑자기 매일 혼자 자는 아들이 불쌍하다며 울음을 터뜨린다. 난 그 순간 알겠다고 하였고 여성이 잠에 들면 몰래 도망갈 생각이었다. 난 밥을 먹고 피곤한 척 그 창고 같은 방에서 이부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그 중년 여성은 의자에 앉혀져 있는 인형을 양손으로 들고 오시더니 내가 누워있는 머리맡에 두셨다. 난 그 아주머니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난 깜빡 잠이 들었고 시계를 보니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 서둘러 가방을 챙겨 난 탈출을 감행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너무나도 고요한 이 거실을 지나는데 그때 중년 여성은 깜깜한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서 몰래 도망치는 나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한 손에는 야구방망이 같은 걸 들고 계셨고 금방이라도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너무 놀란 나는 창고 같은 방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사방이 어두워 불을 켜게 되는데 꼬마 같은 아이의 함성이 들리며 뭔가가 내 옆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난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눈알이 꼭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회색빛 얼굴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다. 패닉과 동시에 창문을 열어 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된다. 순간 공포감이 너무 커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난 맨발로 그곳을 겨우 빠져나오게 되었다. 난 그날의 충격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일이 있었던 뒤로 2번 다시 가정방문 수업은 하지 않게 되었고 몇 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인형을 사준 적이 없다. 저는 비 오는 날이 되면 그날의 기억들이 가끔 떠올라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2학년쯤 되었을 것 같네요. 친구 한 명이 10년간 모은 돈으로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게 됐어요. 우리는 집들이 파티를 열기 위해 한날 다 같이 모여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고 집으로 올라가기 전 동네 슈퍼에서 술과 안주를 사 웃고 떠들며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사온 봉투를 잠시 내려놓고 빗물이 튈까봐 뒤로 돌아서 우산을 접고 있는데 그 순간 친구 한 명이 엄청 놀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저도 깜짝 놀라였고 친구에게 비명을 지른 이유를 물었죠. 야씨, 놀랬잖아. 왜 그래? 친구는 순간 많이 놀랬는지 가슴을 쓰다듬으며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멍해 있던 친구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아파트 입구 옆에 끝쪽에는 자전거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등이 없어 어두컴컴한데 그곳에는 어떤 여자가 서 있었죠. 얼핏 봤을 때 30대 아니면 40대로 보이는 여자였고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죠. 마침 그곳이 어둡고 입고 있던 옷마저도 검은색인데다가 얼굴 피부색마저 하얗다 보니 마치 얼굴만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 사과를 드렸고 친구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린 친구 방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전에 본 여자 얘기를 친구에게 하였죠. 야, 올라오는 입구 쪽 자전거 주차장에 겁나 무섭게 생긴 여자 있었어. 이 새끼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우리 다 놀랬잖아. 우리들은 놀란 가슴을 추스르며 마트에서 사온 술들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어느덧 웃고 떠들며 술을 먹다 보니 마트에서 사온 술들이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우린 즐겁게 가위바위보를 하며 마트에 갔다 올 술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집주인 친구 2명은 게임에 이겼고 다른 친구 2명이 게임에 져서 마트에 다녀오기로 합니다. 우리 갔다 올게. 올 때 안주 좀 많이 사와. 그렇게 친구 2명은 안주를 사러 갔고 나와 친구는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간 지 2, 3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마트에 가기로 한 녀석들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마트에 안 가고 왜 다시 돌아왔어? 그러자 문 밖에 있던 친구 녀석 한 명이 얘들아, 우리 넷이서 다 같이 가면 안 돼? 그럼 게임은 왜 했는데? 그러고 친구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에 엄청 놀란 듯 걔네들은 안색이 정말 창백해 보였습니다. 분명 술을 사러 가기 전에 안색이 아니었죠. 니네들 왜 그러고 있어? 그러자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뭔데? 빨리 말해봐. 그렇게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엄청 두려운 눈빛으로 미안한데 우리 술 그만 먹자. 라며 얘기하더군요. 걔네들은 놀란 이유를 끝내 말하지 않았고 그 순간이 답답했던 저는 놀란 친구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 저 혼자서 술을 사올 생각이었습니다. 아유, 답답한 인간들아. 내가 갔다 올게. 그때 친구 한 명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밑에 아까 주차장에서 봤던 그 여자 아직도 거기에 있어. 아니, 그게 왜? 너한테 뭐라 그래? 좀 이상하잖아. 그 어두컴컴한 주차장에서 좀 전에 봤던 자세랑 똑같은 자세로 그대로 있어. 우리가 이 집에 온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이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저 자세로 몇 시간 동안 저러고 있는 건 불가능해. 술에 어느 정도 취했던 저는 친구들의 말을 무시하며 마트에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집주인인 친구가 아파트 주민일지 모르니 같이 가보자고 하였죠. 그렇게 우리 둘은 마트에 다녀오기로 합니다. 막상 내려오니 갑자기 저도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와 저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걸어갔고 껌껌한 자전거 주차장으로 시선을 돌려보았습니다. 헐, 진짜 있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봤던 그 자세 그대로 우두커니 서서 천장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는 주민 사람이겠지 뭐. 빨리 마트나 갔다 오자. 애들 기다리겠다. 우린 주차장에 그 여자를 뒤로 하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술과 먹을 안주를 고르며 저는 친구에게 질문하였죠. 좀 전에 봤던 그 여자 있잖아. 너네 아파트에 사는 주민 맞아? 나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어. 그럼 집에 돌아가면서 인사라도 해보자. 그때 겁이 없었던 저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여자에게 대화를 시도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어느덧 입구에 다다랐고 주차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팔과 다리 그리고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는 시선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두려움에 떨던 친구가 했던 말이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 담배 하나만 피고 저 여자한테 말 걸어보자. 그렇게 친구와 아파트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담배를 피우며 긴장을 풀려고 했습니다. 비 그쳤네? 담배를 피는 중 내리고 있던 비가 멈추었고 저희는 들고 있던 우산을 접어 다시 아파트 입구로 가게 됩니다. 떨려. 어디 갔어? 다시 이 껌껌한 주차장으로 와보니 그 여자는 그 잠깐 사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뭐야. 사람 맞잖아. 우리는 긴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친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린 늦은 새벽 다시 술을 마시게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된 우리는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담배나 하나 피고 자야겠다. 저는 혼자 집으로 나와 담배를 피러 가려고 1층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다시 오네. 조금 전에 그쳤던 비는 다시 내리고 있더라고요. 늦은 새벽 사람들이 별로 없어 멀리 나가기 귀찮았던 저는 어두운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여자가 그곳에 또 서 있었고 그 시간 술이 많이 취했던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2층에 친구가 이사 왔는데 늦은 시간까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제가 말하는 그 순간에도 천장을 계속 바라봤고 옆에 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근데 가까이서 보니 피부는 엄청 하얗고 입술도 엄청 하얗게 마치 흰색 붓으로 얼굴을 다 칠한 것 마냥 창백하였죠. 순간 무서움에 저는 친구네로 뛰어 올라왔고 술에 취해 모두들 깨워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저도 잠이 들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녀석들은 어젯밤 귀신 꿈꿨냐며 놀리기만 했죠. 그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새로 집을 산 친구가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날 밤에 봤던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같은 자세로 어두운 주차장에서 천장 쪽을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는 관리소에 문의도 하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만 했다고 하네요. 비가 오는 날이면 입구에 있는 여자가 무서워서 집으로 들어가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그 집을 반년도 살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죠. 그 여자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어슴푸레한 그 전등 아래 어쩌면 아직도 같은 자세로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봤던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아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생겼던 일이다. 학창시절 여름방학이 되면 누나와 같이 시골 할머니 댁에서 머물렀다. 내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시절 우리 누나는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그 당시 여름방학 때에는 아버지랑 둘이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도착한 뒤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당시 나는 반항기가 가득한 사춘기 때였던지라 다른 친척들과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저녁 시간까지 혼자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매년 이곳을 왔기 때문에 이곳에 사시는 어른들과 거의 친분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사시는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다. 마을 뒷산 아래에 있는 아무도 없는 그 폐가에는 절대 가선 안 된단다. 정 가고 싶다면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가거라.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 폐가는 매우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한테 그곳에 왜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될 곳이라는 말씀만 하셨다. 그날 혼자 산책을 하던 중 문득 그곳이 무척이나 궁금해져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근데 혼자서 가기에 무서울 것 같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할머니 댁 바로 옆집에 사는 친구가 말을 걸어왔다. 그 아이는 나랑 나이가 비슷해서 매년 할머니 댁을 찾아가면 항상 그 친구와 놀곤 했었다. 나는 폐가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였고 그 친구도 그곳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한 아이였다. 그렇게 우리 둘은 급작스럽게 약속을 잡게 되었고 오늘 밤 동네 친구들을 더 모아서 같이 가보기로 하였다. 그날 저녁 11시쯤 동네에 계신 어른들이 술판을 벌이고 계시던 중 나는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친구들과 모이기로 한 장소로 가게 된다. 약속 장소에 가보니 지나가다 몇 번 만난 친구도 와 있었고 그 친구는 여동생까지 데려왔다. 그렇게 집을 몰래 빠져나온 우리 4명은 동네 어른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그 폐가로 가게 된다. 그곳은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이다. 그렇게 흙길을 따라 폐가로 올라가던 중 두근거리는 설레임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4명은 폐가 입구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대문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아, 괜히 왔나? 여기 너무 무서운데? 난 모르고 속에 있던 무서운 마음을 들키고 말았다. 그곳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맴돌고 있었다. 아, 돌아버리겠네. 그냥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할까라고 망설이고 있던 순간 친구 녀석 2명이 천천히 문 앞으로 가게 되었고 나와 친구 여동생은 뒤에서 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아, 어쩌지? 나도 모르게 그 두 녀석 뒤를 천천히 따라가게 되었다. 그중 유일하게 겁이 없던 녀석 중 한 명이 대문을 활짝 열었고 우리는 긴장한 채 녀석의 어깨 뒤에 숨어 그 폐가 마당에 들어갔다. 그 마당에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평상이 보였고 그 옆으로는 장독대들이 보였다. 또 달빛에 비치는 저기 구석진 곳에는 우물도 보였다. 막상 그곳에 들어서니 처음 보는 낯선 환경에 순간 무서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뭐야, 별거 없네. 얘들아, 우리 봤으니까 이제 내려가자.
겁도 없이 문을 활짝 열었던 친구가 이곳에 와봤으니 이만 내려가자고 했다. 나는 폐가 방 안에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 방은 너무 무서웠다. 그래, 이제 내려가자. 내려가자라고 말하던 정말 딱 그 순간이었다. 친구의 여동생이 갑자기 말릴 새도 없이 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그러더니 그 여동생은 두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고서는 그 자리에 쓰러져 좌우로 떼굴떼굴 굴렀다. 그리고 양팔을 머리에 올려 자신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고서는 막 뜯어내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광경에 할머니 집 옆에 살던 친구 녀석은 마을에 내려가 어른들을 데려오고 있다며 허겁지겁 달려나갔다. 나와 여동생 오빠는 그 여동생이 더 이상 머리카락을 뜯지 못하도록 손목을 꽉 잡았다. 근데 나보다 3살 정도 어렸었고 몸집도 가늘어서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여동생의 힘은 웬만한 성인 남성의 힘보다 더 강했다. 그리고 머리가 듬성듬성 뜯겨져 피가 미친 듯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나와 그 친구가 여동생의 행동을 말리려 실랑이를 벌이던 중 마을로 갔던 친구와 그의 할아버지가 횃불을 들고서 달려오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이곳은 엄청 위험한 곳이니까 여동생을 두고선 얼른 내려가라고 우리를 밀어내셨다. 그리곤 여동생의 오빠에게는 이장님 댁 할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하셨다. 우리는 그 여동생이 너무나 신경 쓰였지만 할아버지가 오셨고 곧 이장님 댁 할머니도 오신다니 우린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니 마당에서 아버지는 회초리 같은 걸 들고 계셨고 그날 난 정말 많이 맞았다. 그렇게 뒷날이 되었다. 어젯밤 애를 맞았던 곳이 아프기도 하였지만 괜히 나 때문에 그 여동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밥도 못 먹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되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내가 안쓰러우셨는지 다가와서 안아주셨다. 그렇게 할머니 품에 안긴 채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 그곳에 대해 털어놓으셨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 아빠와 아들이 둘만 사는 가족이 있었다고 한다. 그 아빠라는 사람은 매일 술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와 매번 아내와 아들을 때리셨다고 했다. 그 아내는 허구한 날 매번 남편에게 맞다 보니 아들은 집에 남겨두고 혼자 도망갔다고 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그 시골 동네에서 또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자주 당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매일 동네 또래들에게 발길질과 돌멩이를 맞았던 그 꼬마는 한참 어린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아빠라는 사람은 어느 순간 마을에서 안 보이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폐가에는 아직도 그 꼬마의 영혼이 남아있어 자기 또래 애들이 그곳에 오면 그 몸속으로 들어가 매우 심각한 고통을 준다고 하셨다. 그래서 할머니가 매번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셨던 거라고 말씀하셨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매번 잔소리처럼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었다. 그날 아버지와 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학창시절 방학이 되면 항상 매번 할머니 댁에서 한 달을 있게 되었지만 그 일이 있었던 뒤로 시골 방문이 매우 꺼려졌다. 어느덧 나는 성인이 되었고 명절에 할머니 집에 내려가 우연히 그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다. 다행히도 지금은 폐가에서 겪은 일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어렸을 적 가게 되었던 그 폐가는 아직도 그 장소에 있다. 난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그곳에 일절 다가가지 않게 되었다. 그때는 꿈이 아니었고 현실로 받아들였던 순간이기에 지금도 내 머릿속엔 그때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
나에겐 친한 친구 2명이 있다. 우린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고 어느덧 우린 어른이 되어 있었다. 오늘은 즐거운 주말이다. 집사람이 아이들과 친정에 가는 바람에 난 이번 주말은 혼자 보내게 되었다. 심심해. 바다나 보러 갔다 올까? 난 오늘 같은 휴일날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친구들에게 바다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 오자고 제안하였다. 마침 이 녀석들도 주말에 약속이 없었나 보다. 근데 우리 어디로 가냐? 바다에 가고 싶었다는 생각만 했을 뿐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었다. 어차피 오늘 저녁에 올 거니까 그냥 근처 바다나 갔다 오지 뭐. 거기 사람 많잖아. 우리들은 어디를 가자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었고 다들 주말에 일이 없다 보니 우린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근처 바닷가로 향했다. 항상 우리들의 만남은 이러하다. 우린 급만남을 좋아하고 뭔가를 한다기보다 3명이서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바다에 도착하게 되었다. 야, 여기 괜찮지 않아? 사람들 완전 많이 있잖아. 난 한적한 데가 더 좋아. 그럼 저기 뒤쪽으로 가볼까? 그곳은 평소 피서객들이 많이 없는 바다였지만 그날은 유독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우리는 인적이 많은 바다를 조금 벗어나 피서객이 많이 없는 모래사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가 딱이다. 서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사람도 없었고 비밀스러운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던 우리는 이곳 바다에서 놀기로 하였다. 우리 3명 중 수영을 잘하는 친구는 1명밖에 없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 수영을 못하는 친구와 나는 가져온 튜브와 플로팅 매트를 펌프로 부풀렸다. 수영을 못하는 나에게 튜브는 생명선과 같다. 이곳은 사람도 많이 없고 날씨도 아주 맑아 물놀이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였다. 오랜만에 즐기는 물놀이에 우리 셋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신나게 놀게 되었다. 힘들어. 나 좀 쉬어야겠다. 한참을 물에서 놀다 보니 힘에 들었던 나는 매트를 들고 와 물에 띄워놓고 그곳에서 잠시 쉬게 되었다. 물에 떠있는 매트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니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왔다. 그로부터 10분쯤 지났을까? 매트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쉬고 있던 친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소리쳤다. 그렇게 친구들은 화장실에 가게 되고 난 여전히 매트 위에 누워 있었다. 난 바다 위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나는 돗자리에 쉬고 있는 친구에게 얼른 가겠다고 소리쳤지만 친구는 내 목소리가 들리질 않는지 마치 잘 가라고 하듯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기만 할 뿐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건지. 난 친구가 보이는 곳으로 팔을 저어 육지 쪽으로 향했다. 그때 친구가 물에서 헤엄을 치고 오고 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나와 같이 수영을 못하는 녀석인데 그것도 튜브도 없이 이쪽으로 헤엄쳐 오고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난 멀리서 보았을 때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친구와 체격이 비슷하다 보니 잘못 봤나 보다. 그러고 육지 쪽을 바라보니 친구들은 돗자리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물 위에 둥둥 떠서 무표정을 하며 내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나는 섬뜩했고 당황해서 방향을 바꿔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물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아무리 물장구를 세게 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에 오른쪽 발목을 잡혔다. 난 엄청난 힘으로 바다에 끌려가게 되었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매트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그때 근처에 있던 서퍼의 도움으로 난 구조되었다. 만약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난 정말 위험할 뻔했다. 나는 서퍼보드에 올라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쉬고 있던 친구들이 놀라서 나에게 달려왔다. 너 괜찮아? 그러고 친구들은 서퍼를 바라보며 구해줘서 고맙다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분은 정말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었고 빨리 정신을 차려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다. 친구들은 서퍼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쭈었고 그분은 조금 전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분은 이곳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 우리를 자연스레 의식하게 되었고 매트가 너무 멀리 떠내려가 위험해 보여서 그쪽으로 가고 있던 중 갑자기 매트에서 사람이 빠져 황급히 가보니 물속에서 누군가 내 다리를 잡고 끌어내리는 것처럼 발목을 잡고 매달려 있었다고. 근데 내 발목에 매달려 있던 사람은 아무도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다고. 그분도 너무 무서워서 하마터면 손을 떼려다가 정신을 다시 차려 나의 팔목을 붙잡고 끌어올리셨다고.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은 정말 감사하다며 꾸벅꾸벅 인사를 하게 되었고 나 역시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였다. 저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난 그분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그분은 나에게 이 말만 하시곤 호련히 가셨다. 다음부터 이곳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둘러보시면 여기 수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 이곳에 수영하는 사람이 없네. 무튼 정말 착한 분이셨다. 그러나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친구 한 명이 내 다리를 보고서 소리를 질렀다. 나의 오른쪽 발목에는 사람 손 모양의 멍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황급히 그곳에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고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놀았던 그 장소는 수많은 배들이 이동하는 바닷길이었고 그로 인해 파도가 많이 치는 지역이라 서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였지만 가끔 찾아오는 거대한 파도에 물놀이하는 사람들은 많이 휩쓸려 실종 혹은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했다. 그때 서퍼분이 옆에 없었으면 난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데 그 일이 있었던 뒤로 그때 생겼던 오른쪽 발목에 멍은 지워졌는데 멍이 생겼던 자리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통증의 원인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설마 바다에 빠지게 되었던 날 내 발목에 매달려 있던 그 존재가 아직도 내 발목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닐까? 한참 풋내가 싱그러웠던 중학교 시절에 겪은 일이다. 그때는 여름방학이 끝나가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동생과 물놀이가 너무 하고 싶었고
남은 여름방학을 만끽하기 위해 동생과 둘이서 엄마를 조르게 되었다. 우리가 떼쓰는 모습에 엄마는 허락해 주셨고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계곡에 데려다 주셨다. 엄마는 차에서 기다린다 하셨고 동생과 나는 아주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 중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학교 동창생이 서 있었다. 그 친구와는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같은 반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어색한 친구였다. 친구들과 무리지어 있으면 한마디씩 건네는 정도? 친하진 않았어도 이곳에서 나를 만나 내 이름을 불러줬으니 당연히 대답은 해줘야지. 오랜만이네. 난 어색한 말투로 그 친구에게 인사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자기도 물놀이가 하고 싶다고 동생이랑 셋이서 다 같이 놀면 안 되냐고 물어봤다. 물론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동생과 둘이 놀기보다는 셋이서 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세 명이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다. 어느덧 해가 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데리러 오셨다. 친구랑 놀고 있던 모습을 본 엄마는 그 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셨다. 엄마가 친구의 집 위치를 물었다. 이 길에서 왼쪽이요.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이제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엄마는 뒤에 타고 있던 친구가 알려주는 길로 계속 운전 중이셨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조금 전에 왔던 곳 아니야? 아까부터 왔던 길을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운전하시던 엄마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알려준 길로 계속 가고 있었다. 여기 아니에요. 저기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 친구는 또 다른 길로 가달라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도 그땐 좀 화가 나셨는지 조금 짜증스런 말투로 이곳이 맞냐고 되물으셨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 길이 맞다고 하였다. 그래서 말했던 대로 막상 가보니 역시나 조금 전에 왔던 길이었다. 순간 욱했던 나는 그 친구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자기네 엄마 아빠가 집에 갈 때는 이 길로만 다니라고 하셨다고 헛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당장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그 친구는 저기 눈앞에 보이는 쪽까지만 태워달라고 하였다. 저기 눈앞에 보인 곳은 바로 터널이었다. 그곳은 상당히 오래된 터널이었고 터널 길이가 짧지만 내부의 전등불빛들은 껐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으스스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다. 막상 그곳에 도착하고 터널 주변 어두운 분위기를 보니 조금 전 욱하며 화냈던 게 조금 미안해졌다. 그 친구의 집은 터널을 지나면 있다고 하였다.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싶었지만 왔다 갔다를 다시 반복하며 또 헛소리를 할까봐 찝찝하지만 터널 입구 앞에서 내려다 주기로 했다. 잘 가. 계약하면 보자. 저 새끼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냐? 그 친구는 인사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 모습을 본 엄마도 어리둥절하셨다. 저 친구 터널 지나면 집 있는 거 맞지? 몰라. 자기가 알아서 가겠지 뭐. 그래도 엄마는 그 컴컴한 곳에 내려다줘서 조금 찝찝해 하시는 것 같았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였다. 왜 거기서 내려달라고 했을까? 몰라.
오늘은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학교를 오기 싫어했던 내 모습과 달리 오랜만에 우리 반 친구들을 보니 너무나 반가웠다. 우린 수업이 시작하기 전 방학 중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떠들던 중이었다. 얘들아, 나 저번 주 금요일에 동생이랑 물놀이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 뭐야? 분위기 왜 이래? 계곡에서 놀게 된 친구 얘기를 꺼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놈이 말을 꺼냈다. 저번 주 금요일 맞아? 응, 맞아. 근데 왜? 우리 중 유일하게 그 친구랑 친했던 녀석이 얘기를 꺼냈다. 걔 있잖아.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방학 중에 걔네 할머니 돌아가셨어. 난 걔랑 좀 친해서 걔네 할머니 장례식장 갔지. 근데 그게 저번 주 목요일이야. 가족이 사망한 직후에 물놀이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날 왜 물놀이를 하러 왔을까? 셋이서 놀 때에는 전혀 슬퍼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또 오래전에 돌아가셨을 부모님으로부터 이 길로만 다녀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날 어두운 터널 앞에 내려다 줄 때 몇 번이나 같은 길을 빙빙 돌게 반복했던 건 왜 그랬을까? 개학하던 날 그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수소문 끝에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척에게 맡겨져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다고. 물놀이를 마지막으로 했던 이후 또 개학을 하고 나서도 난 그 친구를 볼 수 없게 되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충격에 그날 차 안에서 헛소리를 내뱉은 건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쩌면 물놀이를 하던 날 우리 가족은 귀신에 홀렸던 게 아니었을까? 이 말이 더 이해하기 쉽다. 몇 년이 흐르고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도 안 마시며 시름시름 앓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 친구와 물놀이를 하던 날 조금 더 재밌게 놀아줄 걸 그랬나 보다.